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한국과 대만이 가장 기술을 앞서 있고, 미국도 안 돼가지고 한국과 대만을 끌어들이고 있고, 지금 일본이 엘피다가 망한 뒤로 10년간 만들지 못했던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는 더 이상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의 반도체가 끊겼다. 갤럭시 쪽이 온 가장 큰 이유가 일본의 스마트폰 이용과 급격히 증가가 됐대요. 지금 일본 가보시면요, 책을 아무도 안 읽어요. 일본 시장에서 삼성 갤럭시 존재감이 커진 흐름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일본, 저도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 시장은 결국에 여전히 자기들의 핸드폰이죠. 소니, 그 다음에 이제 소위 NTT 도코모 쪽에 이런 통신시장 포함해가지고 쓰다가 삼성이라는 폰을 진짜 안 썼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본에 연구소 있어요. 연구소나 이런 반도체 쪽이나 뭐 시그널 프로세스 같은 연구소는 있는데 판매 법인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본은 아주 자국 내에서 소비를 해주는 거의 갈라파고스 같은 형태였었는데, 삼성 갤럭시의 문을 열었다는 얘기는 갤럭시라고 하는 그 폰 자체에 실제 안드로이드로서의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 그 다음에 AI 기능이 탑재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히타치라는 회사를 합병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사왔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일본 시장이라고 하는 게 변화가 별로 없었어서 일본의 가전 쪽은 여전히 대리점 문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본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일본이 책 많이 읽는다고만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가봤더니 아무도 책 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본도 스마트폰이 늦게 들어왔고, 원래는 아이폰이 많이 합정하고 나머지 일본 폰이었다가 갤럭시 쪽이 온 가장 큰 이유가 일본의 스마트폰 이용과 급격히 증가가 됐대요. 그러면서 도서 시장이 아예 망했답니다. 지금 일본 가보시면요, 책을 아무도 안 읽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피부로 느끼고 왔는데, 존재감이 커진 것도 있긴 하지만 일본 시장이 실제로 많이 아시겠지만 일본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갈라파고스기도 하고 자기 인구의 내구 소비성이 많았었는데, 글로벌 경쟁을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문화가 달라졌다. 네, 스마트폰이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카드보다는 지하철도 찍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것의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일본의 삼성 갤럭시가 받아들인 것 첫 번째 되게 중요한데, 일본 시민들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걸로 좀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에 다시 큰돈을 넣는 지금 가장 절실하게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일본 정부는 정말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노력인데, 첫 번째로는 연합회사를 만들었죠. 8년간 23조 원을 쏟아부은 회사가 뭐냐면 라피더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반도체 2나노 정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홋카이도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소부장 회사를 쥐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19년에 수출 규제 때도 있었던 상황인 건데, 일본의 상무부, 그러니까 이게 경제,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저기죠, 기재부겠죠. 기재부가 소부장 회사의 수출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통제 품목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통제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반도체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일본의 반도체가 망한 거는 대표적으로 바로 2016년 엘피다가 마이크로에 팔릴 때입니다. 그때 이제 실제로 저도 뭐 제 책에 썼었는데, 일본 엘피다가 팔릴 때 꼭 그 일본의 라디오 방송이 일본이 패전했을 때 45년 8월에 나왔던 방송에 비슷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본의 메모리가 미국의 기술을 받고 1970년대에 일본의,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메모리 회사의 탑 10 중에 7개가 일본 회사일 정도로 엄청나다가 80년도에 메모리 확장이 되고 삼성에 침입해 오면서 미일 반도체 협정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의 반도체가 찌그러들었고, 그 이후로 30년이 지났을 때 2016년에 완벽히 메모리가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더 이상 이쪽에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낸드를 갖고 있는 게 키옥시라는 회사가 있긴 있습니다. 그건 좀 참고로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 일본은 반도체를 다시금 와신 상담에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나라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한국과 대만이 가장 기술을 앞서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안 돼가지고 한국과 대만을 끌어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도 팹을 만들고 있지만 다시금 어려운 상태이긴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부장을 가장 기본 기술력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제품 생산을 다시금 하려고 하는 게 일본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반도체가 가장 승산 있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네, 결국에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소부장 쪽은 우리나라로 봤었을 때도 특히 장비 쪽에서는 대표 많이 아시는 회사가 텔, 도쿄 일트론이라는 회사가 있고 히타치 고쿠사이라는 회사가 장비사라고 했을 때 엄청난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코라고 해가지고 후공정 쪽에도 굉장히 대단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뭐 흔들리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으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부품 단으로 너무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소재 쪽도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소재 쪽은 특히 일본이 아주 강한 형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부품 장비는 정말로 일본이 너무 대단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부 때 얘기했다시피 광 쪽이나 기판 쪽에서도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광 쪽은 미국 수준은 아니지만 스미모토라는 비슷해서 광 기술 같은 건 결국에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긴 한데 광 기술과 국방 기술과 화합물 반도체 기술이 세 가지는 비슷한 기술인데 여전히 일본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 기판은 일본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판과 소재는 일본이 다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기가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삼성전기는 일본에 있는 다른 회사 대비해서는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께 너무 다 팔려가지고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판 쪽은 너무 강하다. 소재 쪽은 너무 강해서 일본의 모든 그 기판 필름 같은 걸 살려고 다들 붙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소부장 쪽에 쇼트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승산인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일본이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은 무엇일까요? 결국에 지금 일본이 엘피다가 망한 뒤로 10년간 만들지 못했던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는 더 이상 제 생각에는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예전에 엘피다 공장인 일본 히로시마도 팹이 있긴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키옥시아도 있기도 하고 홋카이도 있긴 하지만 메모리 시장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제품의 제조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보통 900번 공정을 진행하게 되고 900번 공정을 진행한 다음에 제품이 개발되게 되면 보통 한 25% 정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서너 번 바뀌게 되면은 3, 4년 뒤에 보면은 더 이상 반도체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짧은 기간이 3년, 5년만 있게 되면은 일단은 기술자 엔지니어가 딴 데로 다 가버렸고 그걸 알 수 있는 노하우 있는 사람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취업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일본의 뉴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제품에 들어가서 방진목 있고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일본의 반도체 기술력의 제품 기술력에 대해서 그런 노하우들이 대가 끊겼다. 이거를 뭐 다시금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특히 보자면은 자동화 측면 같은 경우도 고려해 본다면 이 노동의 발전 상황상 자동화 측면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대만과 독일은 좀 사람과 연관되어진 자동화에 가깝다고 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중국은 세 나라가 좀 비슷해요. 자동화를 해버리는 나라에 가깝거든요.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노동자한테 별로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 자동화로서 메꿀 수 있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여전히 두려운 이유는 테라팹을 통해서 자동화로 뭔가를 해보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미세 공정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제외하고 말하자면 일본은 제품의 경쟁력에 대한 노하우 이거를 메꿀 수 있는 자동화 능력 같은 건 두 가지 없다. 그럼 미래로 봤을 때는 반도체 제품 생산은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한일 반도체 구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한일은 항상 반도체는 경쟁 구도가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발전 상황상 일본에서 하고 있는 허드렛일이나 조립 공정을 우리나라 받았다가 이걸 이제 바꿨던 게 아주 빠른 거를 봤을 때는 한국 반도체를 세웠던 강기동 박사가 1974년에 있었고 그걸 이제 산업화 시켰던 게 이병철 회장부터 나온 삼성반도체겠죠. 삼성반도체가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조립 공정에 부가가치가 없던 산업을 부가가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전자산업 반도체가 집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반도체 집중되는 게 어느 만큼 갔었냐. 특히 2018년에 반도체 집계기 끝나고 2012년부터 18년까지 약 6년 정도 말하자면 엘피다가 망하고 도시바가 팔리고 이럴 때인데요. 그때 됐을 때는 삼성전자 회사 하나가 일본 전체 전자업계 이익보다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은 무엇이냐? 말하자면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두 회사의 구도는 경쟁 구도가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소재 부품 장비는 어떠냐?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일본이 훨씬 더 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 쇼티지라는 측면이죠. 쇼티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여전히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것에 양성이 필요하다. 근데 물론 장비사를 양성하면 참 좋겠지만 장비사의 기술력은
단순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쇼티지가 난다고 얘기하는 기판 쪽에 집중적인 투자는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있죠. 앞에 2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부가가치 있는 삼성전기, 이스페타시스, 심텍, 대덕전자 많이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있기도 하고요.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일단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쇼티지를 견뎌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근본적 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구체, 그다음에 순도가 높은 물질들, 그다음에 에폭시 수제 같은 이런 아주 EMC 같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협력과 공존과 이런 것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일 반도체 고도라고 하는 게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이 쉽게 생각하는 일 받아가지고 인건비 투자하는 건 이미 끝났죠. 외려 지금 인건비는 일본이 더 낮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각자의 기술력이 현재 강해 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제품 기술력이 노하우가 너무 높다. 그 다음에 일본은 소부장이 강하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보자면은 일본이 제품을 잘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더욱더 소부장 쪽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상당히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돼야 되고, 이게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소위 단절되게 된다면 이거는 서로 나라한테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자 분야가 생긴 게 현재 상황인 것 같다,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시장의 수요는 한국 반도체를 더 매력적으로 볼까요? 얘기 드린 대로 지금 어디가 가장 바틀렉이고 소위 디폴트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병미이고 어디가 대체가 안 되냐 봤을 때는 일단은 메모리 대체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력 기반의 변압기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을 쥐고 있던 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전력 기반이 있고, 세 번째가 제조업이 남아있는 유일한 서구 국가다. 그러니까 중국 제조업 AI가 있긴 하지만 중국 제조업 AI를 미국이 데이터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센스랑 가서 현대차랑 삼성전자 같이 만난 이유가 피지컬 AI 쪽으로서 뭔가 협력을 하고 싶은 거겠죠. 제조업 AI 쪽에 기반이 있다고 하는 게 가장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GTC는 어떤 행사인지, 이번 GTC 2026이 특히 중요했던 이유를 쉽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GTC는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하고 개최하는 소위 GPU를 써서 개발해주는 개발자 회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1년에 보통 2번 정도 열리는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당연스럽게 이제 엔비디아가 자랑할 거, 그 다음에 AI의 기조, 엔비디아 확장, 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스럽게 우리 베라루빈이라고 하는 게 올해 나온다. 그게 성능이 굉장히 좋다. 결론적으로는 베라루빈이 비싸거든. 그렇지만 써보면 훨씬 싸다는 걸 알게 될 걸, 이렇게 얘기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에이전틱 AI, 피지컬 AI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결국에는 인프라 AI에서 피지컬 AI를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간격이 굉장히 길거든요. 말하자면은 네트워크가 깔리면은 모바일 폰이 나오지, 이런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실제 피지컬 AI는 그 나중이라고 친다면 업에서 보자면은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특히 추론 시장을 통해서 각 산업과 각 살마다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메모리가 중요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메모리가 왜 중요하냐? 에이전틱은 결국에 추론인데, 추론은 고객이라고 하는 소비자의 정보를 잘 저장해야 된다. 저장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낸드 플래시 같은 반도체 휘발성이 아니라 비휘발성이 있어야 키밸류라는 KV 캐시죠. 이것을 많이 저장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자기들의 소위 GPU부터 DPU부터 LPU까지 쭉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저런 것들에 우리가 맞춤형의 시스템 반도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누가 중요해요? 메모리가 중요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에이전틱은 바로 메모리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결국에는 바로 이제 중요한 키워드, 2부 때 말씀드렸던 광 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이라고 하는 게 한정적이고 전력 에너지라고 하는 게 한정됐을 때 현재 가장 바틀렉은 무엇이냐? 말하자면 100이라고 1기가와트가 들어오더라도 전력 소모로 이만 30%가 날아가 버립니다. 말하자면 30%를 줄여주기 위한 광 반도체 쪽이 중요하고, 특히 자기들이 지금은 실제로 이제 우리 2부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통신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바깥의 정도는 이미 이제 확장되고 있는데, 광이라서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렉과 렉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렉 내부에는 우리가 중요한 게 NV 링크라고 하는 것을 스펙트럼 랩스 같은 걸 써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가 바로 반도체 모듈과 모듈 사이겠죠. 요 사이에서는 바로
바로 광 트랜시버 같은 CPU 기술 같은 걸 쓰겠다라고 하는 게 크게 봐서 이 광이라고 하는 게 물론 전력 소모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성능 여부에 있어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실제로 연결 부위가 있었을 때 이 연결 부위를 해줬을 때는 구리선에 DSP라고 하는 게 썼는데 DSP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반도체인데 왜냐면 구리선 써주게 되면 2m만 넘어가게 되더라도 얘네가 실제로 이 전자들이 움직이다가 얘네들이 계속 퍼져가지고 충돌하다 보니까 전력이나 이게 전력 소모도 많긴 한데 데이터가 날아가거든요. 날아가거나 그 소위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DSP를 통해서 다시 이 데이터를 다시금 신호 처리해주는 반도체가 필요한데 얘네가 굉장히 소모가 큽니다. 전력 소모가. 그래서 전력 소모도 크고 신호 처리도 어려운 형태의 구리 배선을 바꿔야 된다. 바꾸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구리 배선은 기존에 썼던 걸 쓰면 되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왜 어렵냐? 실제로 전자라고 하는 구리 배선이 반도체에 쓰였다가 그 다음에 광으로 바뀌었다가 다시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절차가 까다롭죠. 이 까다로운 절차를 계속 바꿔주기 위한 게 그래서 전자랑 광을 같이 패키지하면서 CPU, 코 패키지 옵틱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의 기술을 2028년까지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세 가지 베라루빈 되게 좋다 쓰게 될 걸 그다음에 에이전틱 되게 중요하다. 요건 결국에 메모리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모나 소비 때는 전력 소모를 줄이고 성능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광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키워드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GTC 2026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네, 결국에는 이제 GTC 26에서는 엔비디아가 AI 칩 회사가 아니라 AI 팩토리 회사가 되겠다고 하는 선언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 그 부분이 첫 번째 질문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자기들이 이 GPU의 성능에 한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했지만 말은 하지 않고 이것을 자기들이 이제 GPU 하나가 아니라 가장 크게는 GPU, CPU를 묶어서 576개 정도까지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거대한 뇌를 만들 수 있겠다. 576개가 하나의 렉이거든요. 이 렉 하나가 가격이 얼마냐?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가격이 한 33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기가와트 정도의, 말씀드린 이 1기가와트가 원전 하나 정도의 거리거든요. 요걸 하나 지을 때 짓는 투자비가 봤더니 6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60조 원이 왜냐면 렉 하나가 330조고, 네, 요 정도를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AI 팩토리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걸 자기들이 거기에 있는 쇼테지나 손실을 모두 다 자기들이 껴안고 가겠다. 그래서 고객들은 우리 팩토리를 사면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팩토리가 중요하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쇼테지는 광통신을 써줘야 되는 곳에 연결 부위에 분명히 네트워크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가 추론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있고 메모리는 항상 중요하다. 근데 이 메모리는 자기처럼 돈이 많은 데선 이미 삼성하고 하이닉스 거 마이크론 다 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쇼티지가 하는 게 메모리 쪽하고 이 소위 얘기하는 전력 쪽과 광 쪽의 변화상이 크다. 이거 집중한다라고 했었고 이거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광 쪽에 엄청나게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너무 이제 과열됐다고 보긴 하겠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새로워지고 투자력이 커진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뭘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AI 반도체 경쟁의 승부처는 칩 성능보다 시스템과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건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시스템과 인프라는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이제 기술 관점과 투자 관점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 관점에서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보통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비용이 100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 절반이 GPU 값입니다. GPU가 5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가 HBM이 보통 30% 정도 값습니다. 기판 같은 게 보통 10% 잡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에너지 인프라가 1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5, 3, 1,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액수로 보자면은 전력 인프라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매달리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전체 1기가와트를 투자하는데 60조 원 정도 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60조 원이 드는데 여기에 투자를 1조만 하고 몇 조만 하더라도 여기가 전력 소모 같은 거 훨씬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유는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발전 영토가 넓기 때문에 특히 전력망 같은 게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 아는 지인도 얼마 전에는 미국 영토가 넓어서 풍력이나 무슨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다가 이 산에서 넘어오던 전기가 바람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전부 다 무너져서 도시 전체가 소위 뭐 샌프란시스코가 정전되고 이런 형태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전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데이터센터가 몰려있다고 얘기하는 버지니아 쪽은 전기세가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전력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실제 성능
성능에 있어서는 전력은 전력 소모에 가깝다고, 전력 소모를 줄여주는 쪽에 가깝고, 이거는 실제 미국 시장에서 중요하겠다. 근데 이제 전력 소모가 얼만큼 줄어드냐. 결론적으로는 1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조 원 정도가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력 비용이 보통 1.5조 원 정도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전히 큰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인프라를 바꾸게 되면 전력 소모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질문 주신 대로 뭐 시스템 인프라를 옮겨가겠다. 물론 이게 쇼티지라고 하는 게 이쪽이더라고 집중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시장 규모는 크진 않다. 근데 투자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장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소위 멀티플이라고 하죠. 연마다 늘어나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높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집중될 수 있는 거겠다. 그래서 두 가지는 구분해서 보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뭐 당연스럽게 이 에이전틱 AI로 넘어가면 있어서의 메모리 중요성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클로드 코드 유출 사태도 동일하게,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딥시크도 동일하게, 터보컨트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이 빅테크 회사들은 무언가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대의 성능을 얻고 싶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딥시크 같은 경우는 뭘 했냐, 메모리 반도체 매니지먼트를 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언제나 이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 두 가지는 다른 발전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밀집도보다는 성능이 되게 중요했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성능보다는 밀집도가 중요했습니다. 소위 덴시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시스템 반도체는 기가헤르츠, 스피드라고 두 가지로 돼서 기가바이트와 기가헤르츠로 성장이 됐던 게 이 두 가지 산업인데, 지금 GPU가 오면서 CPU 대비해서 데이터 사용량이 11배 이상 폭증되게 됐고요. 이것을 예상을 솔직히 못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X 모델이 2016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글마저도 이것이 메모리 중요성을 알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메모리가 폭증해서, 그 다음에 GPU가 폭증하더라도 메모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가 점점 주인공은 맞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메모리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이 메모리 산업을 그렇지만은 어느 나라도 쉽게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중국이 따라오긴 하지만 중국은 통상적으로 3년 차이가 나고, 이번 AI 메모리 시장에 있어서는 전혀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딥시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메모리 매니지먼트였고요. 터보컨트도 뭐 6배가 좋아진다 얘기했지만 그건 일부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수혜가 줄어들 수 있겠죠. 왜냐면 키 밸류를 6분의 1로 압축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6분의 1로 줄어든다고 빅테크 회사가 반도체 낸드 플래시 6분의 1로 안 산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6분의 1만큼 좋아졌으니까 더욱더 많이 사겠죠.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빅테크 회사나 설계 회사들은 나머지 비용을 떨구기 위해서 메모리 같은 형태의 역할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메모리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로 보자면 AI 인프라 봤을 때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압기를 만든다든지 전력 장치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은 중요할 수 있겠고, 이게 이제 AI 인프라 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해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 갖고 있는 건 되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에이전틱 AI의 키워드인 것이고, 마지막에 피지컬 AI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또 전혀 다른 형태의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가지고 배터리 갖고 있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실제로 로봇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까지 되는 건 또 2028년 정도 때부터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첫 번째는 메모리, 두 번째는 전력 기반, 세 번째는 피지컬 AI에 관련되어진 다른 산업들까지 확산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메모리 기업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치킨 회동 때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리사스도 올해 2월 달에 왔었어요. 한국에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메모리를 제발 좀 달라는 것입니다. 네, 메모리가 결국에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반도체, AI 반도체에 있어서의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된다. 생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된 거죠. 크게 이제 이 쇼티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실제로 라인을 지어서 실제 메모리 용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이 된다고 되는 거고, 그러면 내년 말까지 웨이퍼가 생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퍼 생산될 때까지 메모리 양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다 팔려 있고, 그래서 실제로 메모리, 특히 단품 D램의 용량이 많은 삼성전자 D램 쪽 같은 경우에는 영업팀이 없어질 정도죠. 왜냐면 이제 구매가 와가지고 제발 우리한테 팔아달라고 빅테크 회사들이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의 변경에 있어서 다 메모리밖에 안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인프라용 AI에 쓰여지는 엔비디아든 AMD든 다양한 TPU든 구글의 TPU든 간에 계속적으로 무언가 HBM을 덜 쓰려고 해서 쓰다 보니 또 GDDR7이 필요해지고,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추론용에 왔더니 데이터가 필요해지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GPU 바로 옆에 HBM이 있고, HBM은 이제 얘가 용량이 작고 속도는 빠른데 데이터 저장이 안 됩니다. 휘발성이죠. 바로 옆에 뭐가 생기죠? 바로 HBF라고 하는 거를 벌써부터 요청하고 있고, 샌디스크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필요하냐? 얘가 바로 저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HBF가 있다. HBF는 당장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있죠? 저 멀리에 eSSD라고 하는 기업용 SSD라고 하는 낸드 플래시 덩어리가 이만큼 있는 거죠. 이렇게 펼쳐진 형태가 모든 AI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중요하다. 왜냐면은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멀리서 갖고 오게 되면은 동일하게 전력 소모가 되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소위 레이턴시가 안 좋아지죠. 바로 옆에 있어야 바로바로 늘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메모리 시장이 일단 성능이 가장 기본이 되고 속도에도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AI 업계들이 메모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급기야 앨런 머스크마저 자기들이 테라팹을 지어서 만들겠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집중되어진 아주 이 메모리를 오랫동안 만들어진 회사들의 설계 능력과 수요를 생산 능력을 한꺼번에 카피하는 걸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엔비디아가 공급망과 파트너를 넓히는 흐름은 한국 기업들의 어떤 부담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엔비디아는 지금 메모리를 봤을 때는 더 이상 넓힐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소위 빅테크 회사들, 제미나이나 모든 회사들, AMD나 메모리, 그 다음에 HBM을 포함해서 거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쉽게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이 얘기됐다시피 웨이퍼 생산량 기준으로 10% 정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얘네가 보통 삼성하이닉스보다 3년 정도 뒤쳐 있고, HBM은 지금 삼성하이닉스는 HBM4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HBM3 정도가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 내 소비만 하더라도 바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더 이상 이 두 회사나 마이크론까지 세 회사를 어떻게 확장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 보자면은 이 GPU 생산량을 높이기 위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 이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높여주기 위해서 여전히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계속적으로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물론 계속됐긴 했지만 그록이라는 회사를 입전에 인수해가지고 하고 있는 반도체 쪽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평택 공장에서 4나노짜리 만들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테일러 팹에서 앨런 머스크가 삼성전자의 모든 몰빵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다른 라인까지 구성되게 되면은 여기서 또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어느 정도 기회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공급망을 놀릴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다. 그렇지만 엔비디아나 이번에도 나왔지만은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B2C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메모리 시장이 굉장히 비싸졌는데, 실제로 이미 많이 팔려 있는 데서 엔비디아나 빅테크 회사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소위 밭대기 사듯이 이미 먼저 선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롱텀 어그리먼트 같은 것들을 아주 장기간으로 하는 것들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파트너사 중에서 엔비디아는 결국에는 메모리 쪽에 HBM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생산해주는 형태 TSMC까지 있었는데, 이제 들려오는 얘기로서는 TSMC가 여전히 삼성전자를 견제하는 건 맞습니다. 점유율치가 크더라도. 그렇지만은 TSMC가 이번에 HBM 성능을 봤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봤더니 삼성전자가 월등히 좋더라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견제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쪽에는 리스크가 실제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보자면은 공급망 파트너사는 결국에는 다른 쪽에 광 쪽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을까 나와 들었었겠지만은 이제
마블 쪽하고 실제 루멘텀이라는 회사하고 엔비디아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이 됐고, 그래서 루멘텀에 부품을 넣어주는, 말하자면은 루멘텀에 빛이 지나가는데 계속 지나가는데 다시금 이걸 리컨디셔닝 해주는 펌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형태의 패키지 소재를 넣어주는 RF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가 이번에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은 것도 있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이 광 쪽에 대해서는 쇼티지가 발생했지만 기술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쪽의 기업들하고 공급망만 연결되게 된다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여전히 기판 쪽이겠죠. 기판 쪽으로는 일본 회사가 다 팔렸기 때문에 삼성 전기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고 있고, 이번에 GPU를 만들어주는 베라루빈 쪽에 삼성전기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는 더 이상 공급망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스크는 없다. 그다음에 광 쪽은 기술력이 높진 않지만 소위 광 쪽의 미국 회사의 연결망에 들어갈 수 있겠다. 세 번째로는 기판 쪽은 삼성전기 쪽의 수혜가 상당하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회사들이 너무 다 팔려버렸습니다. 지금 이 세 개 정도에서 한국 기업들의 니즈는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HBM 외 LPU나 SRAM 같은 대안 기술이 커지는 흐름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위협일까요? 기회일까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당장에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된다면 결국에 저 시장은 큰 틀에서 보자면은 설계 회사나 빅테크 회사나 메모리의 부담을 계속 줄이고 싶은 욕망이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는 현재 AI 시장의 기본 모델로서는 안 된다. 무조건 데이터가 많은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건 정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나왔던 저희 컨퍼런스 나왔던 GPU, 그 다음에 DPU, 소위 XPU, 그다음에 LPU까지 되는데, LPU는 그 그록사에서 20조 원 주고 샀던 데에서 랭귀지 프로세서 유니트라고 해가지고요. 여기는 실제 단품 D램이나 낸드 쪽이나 혹은 그 다음에 HBM을 필요하지 않는 형태의 반도체인데 점유율이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GPU나 DPU 쪽이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가 이제 랭귀지 프로세서를 할 때 좀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속도가 빠르다 할 수 있는데, 요것에 대해서는 SRAM은 실제로 시스템 반도체 내부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읽을 때 D램이나 낸드 거를 활용해서 D램에서 읽어주게 되면 SRAM이 그걸 가지고 실제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그 정보가 시스템 반도체나 GPU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이 상황이 일단 적다. 두 번째는 그래서 크게 유입이 되지는 않는다.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간에 빅테크 회사들은 메모리 역할을 주려고 하겠지만은 지금의 상태로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 AI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쇼티지 문제고, 두 번째로는 피지컬 AI가 언제 오냐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쇼티지 문제라는 것은 이 말하자면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이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지만 이거 엄청난 서버 덩어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얼마큼 쇼티지를 좀 더 앞서서 현재의 시스템에 부담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든 광이든 기판이든 이런 인프라들의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점점 GPU라고 하는 가장 큰 헤드, 그 옆에 기억 장치라고 할 수 있는 HBM, 계속 쇼티지가 계속 좀 퍼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기존의 전자 전기 산업에서 갖고 있던 모든 인프라가 다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AI 인프라가 인간한테 사용 가능한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목표인 100기가와트에서 200기가와트까지 놀릴 수 있는 거. 이거는 1기가와트가 원전 한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전력부터 모든 인프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느냐, 문제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지컬 AI입니다. 지금 LMM 모델, 라지 랭귀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비판하는 얄누큰 계열들이 있죠. 말하자면 지금 이 계열은 데이터밖에 없는 거다. 말하자면 리얼 월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얄누큰 계열이 가장 비판하는 게, 실제로 피지컬 AI라고 하는 손, 발, 몸이 없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되어져야만 AI가 진정으로 실제 인간 세계에서의 인간과 기계의 융합이라든지 인간 삶의 변화를 많이 이끌 수 있겠죠. 이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항구적인 AI의 발전에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들어보셨겠지만 현대 아틀라스 로봇 같은 게 2028년 정도에 실제로 피지컬 AI로서 양산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28년 정도 때가 이 변수의 변경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생각해보시면은 2022년 말 정도에 오픈 AI가 떵 터졌고, 보통 이제 사이클 약 10년 정도 잡으면 2030년 전후까지가 그때가 가려고 한다면 가장 크게 인프라가 잘 깔릴 수 있어야 되는 형태가 지금 얘기드렸다시피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다양한 쇼티지, 그 다음에 2028년 이후로 2로 3년 정도는 결국에 피지컬 AI에 얼마큼 확장될 수 있고, 이게 실제 산업과 현장이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에서 시장 기대를 웃도는 수치를 내놨는데요. 이번 실적은 단기 호재일까요? 아니면 반등의 시작일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뭐 반등의 시작 아니면 이제 AI 사이클 혹은 AI 수혜를 직접 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숫자를 따져봐도 1분기가 133조 원 매출에 57.2조 원 영업이익이거든요. 삼성전자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47%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고, 이거 숫자도 굉장히 큰 숫자인 게 작년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43조 원 정도의 숫자를 냈어요. 영업이익을 보자면 1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2분기 25년 4분기 때 보시면은 숫자를 봤었을 때는 93조 원에 20조 원 그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때 한 약 22%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출이나 이익이나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 반도체 소위 이 쇼티지라고 하는 게 가장 심해졌고, 특히 AI 이 기술에 있어서 메모리 중요성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와는 달리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HBM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 자체에 역량이 없었다가 다시금 그게 생기는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D램이라는 단품에 대해서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실제로 이 HBM이라고 하는 게 독점이 깨지는 곳으로서 삼성전자는 상승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업황들도 좀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 회사들에서는 내년 말까지 정도의 물량도 이미 다 팔려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인들 통해서도 확인해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1조 원을 버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는 주말 빼고는 대충 맞는 숫자예요. 60일 정도 넘으니까요. 그 정도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현재의 숫자가 물론 증권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 스팟 가격 등 아니면 특이한 가격 때문에 그런가 싶긴 하겠지만 아주 정직한 영업이익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언제까지 가냐는 같이 더 얘기해봐야겠지만 저는 일정 정도는 시간이 있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숫자보다 시장이 더 크게 보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결국에 이제 반도체 경쟁력이 어디까지 왔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아까 1번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품 D램의 가격이 올라갔다. 그다음에 이제 HBM이 실제로 이제 기술력이 더 확보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가 파운드리, 이 네 번째가 이제 소위 DX 부분 쪽에서 갖고 있는 피지컬 AI 쪽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네 가지 정도를 크게 볼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이제 이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당장의 영업이익에 아주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큰 반등이 상황이 되겠지만 특히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영향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좀 57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에 약 90% 이상이 메모리 쪽에서 났을 텐데요. 그 이유는 결국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반도체에서 그 엄청난 생산량이 있죠. 몇 번 우리 말씀드렸지만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국이 생산량이 4321 정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이 생산량에서 현재 이 단품 D램의 거의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HBM을 많이 만드는 회사는 아닌 거죠. 말하자면은 실제 생산량의 한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는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이 거의 절반 정도 했을 것이고요. 나머지 전체의 반도체 단품 D램의 거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에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단품 D램의 업계에서의 요청, 소위 B2B 요청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가 아주 크게 이익에 작용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HBM 영향력, 다시 얘기하겠지만 HBM의 성능이 상당히 좋다. 삼성전자가 이 33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에서 2등으로 작년도에 넘어갔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 HBM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HBM에 대해서 대단히 투자를 했고 설욕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가장 대표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두 지점은 AI 사이클 혹은 AI 이 시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망하지 않는 형태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이 뭐 사이클이냐 아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현재 이 HBM과 단품 D램, 특히 AI 인프라 세대를 갖고 있는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GPU나 시스템 반도체하고 동일한 형태의 사이클 혹은 경로를 가져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반도체의 메모리가 실제 GPU라고 하는 커다란 엔진이 있으면 엔진이 연료가 결국에 데이터가 되거든요. 데이터가 누가 주입을 해주나? 메모리가 도입해 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 GPU가 이번에 루빈이 22TB/s라고 하는 형태의
이게 22TB로 나온 거대한 용량이다. 이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HBM이 8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HBM 8개가 하나가 보통 2.8TB/s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2.8이 안 나오고 2.5가 나온다? 그러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20밖에 안 들어갑니다. 2.5 곱하기 8이니까요. 만약에 HBM 속도가 2다? 그러면은 아무리 GPU가 22TB가 준비되어 있어도 쉽게 얘기해서 16TB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정확히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빈 엔진에 HBM이라고 하는 연료가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PU나 인공지능 반도체의 성능에 메모리가 너무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꺾이지 않는다. GPU가 있다? 그러면 HBM과 DRAM은 무조건 있다. 게다가 요즘에 나오다시피 추론으로 가면 갈수록 낸드 플래시는 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메모리라고 하는 이 저장 매체가 모든 GPU라고 하는 거나 TPU, NPU 같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성능에 의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아주 한정적이다. 근데 메모리가 예전과는 달리 모바일 PC 시대와는 달리 그때는 이제 기능적이었습니다. 단품의 기능적이었는데 지금 AI 시대 때는 성능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GPU가 아무리 벤츠 하더라도 D램이라고 하는 연료가 없게 되면 그냥 빈 깡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회사라고 하는 이 회사들은 거의 과점체가 몇 년간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5년, 적어도 내년까지는 100%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꽉 차 있고 내년 이후로는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내년까지는 일단 계속 반도체는 품귀됩니다. HBM 기대가 커지는 지금 삼성전자가 예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여전히 HBM은 GPU를 비롯한 인공지능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에 작년까지 봤을 때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현재 6, 2, 2 정도로 이제 보통 따졌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익을, 그 다음에 안정적인 수율을 갖고 있는 하이닉스가 60% 이상 가져갔고 영업이익도 엄청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작년도에 기록적인 97조 원 매출에 47조 원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태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갔고요. 그거에 인해서 이제 하이닉스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보너스도 받기 시작했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지금 HBM4라고 하는 게 상반기에 나올 베라루빈 칩이죠. 엔비디아 칩이 나오는데 이 엔비디아 칩의 실제 승인받은 거나 양산 중인 거는 삼성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도는 소문으로는 하이닉스가 아직도 승인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반기 때도 불투명하다. 하반기 3분기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올해의 HBM3E 말하자면은 그 전에 B200 블랙엘 다음에가 이제 루비니까요. 블랙엘용의 HBM은 이미 하이닉스께 다 팔린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 부가가치가 높은 HBM4의 양산과 승인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더 앞서 있다는 게 아주 독특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숫자로 증명이 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의 대역폭이 11.7 기가bps의 대역폭을 보셨을 것 같아요. 11.7이라는 숫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게 10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는 이제 D램이라는 단품을 훨씬 더 좋은 거를 썼고 도전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수성 전략을 튀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HBM3E하고 쓰던 다이와 거의 유사한 다이를 썼었습니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다이는 9에서 14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능.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11.7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복잡하게 계산해 드리면은 11.7 정도에다가 곱하기 핀 수가 2048개예요. 곱하기 비트 바이트에서 나누기 8 정도 해주게 되면 이게 딱 어느 정도 나오냐? 이게 바로 2.8 정도 납니다. 1번에 말씀드렸던 11.7 정도 나와야 이게 HBM 하나가 2.8TB가 나올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11 이상은 나와줘야 실제 HBM4가 베라루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스펙이 됩니다. 말하자면 11이라는 한 핀 수가 나오지 못하면 속도가 못 나오면은 HBM4의 성능이 안 나온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그 상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지 마실 게 각 회사들이 우리가 양산이 준비됐어요 라고 하는 거하고 승인돼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라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거는 지금 삼성전자가 HBM4에는 힘을 상당히 준 건 맞다. 물론 이거는 이번 올해
올해의 영업이익으로 보실 때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액수는 아마 삼성전자가 높을 거입니다. 왜냐면 단품 디램 때문에 그렇죠. HBM만 놓고 보자면은 올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올해는 이제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높을 것이고요. 점유율도 여전히 622에서 631이 될 거냐 532가 될 거냐 싸움이긴 할 것 같은데 이게 내년도까지 가게 된다면 이 실제로 삼성전자가 도전적으로 한 세대 건너뛰고 만들었던 HBM4가 HBM4E에도 유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2월달에 세미콘 코리아에서도 삼성전자 CTO라는 송재혁 CTO가 나와가지고 HBM의 로드맵까지 제시를 해버렸어요. 게다가 이제 가장 큰 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어려웠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반도체 단품의 아래쪽에 있는 로직 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버퍼 다이라고 하는 거를 삼성전자가 생산이 가능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커스텀 HBM. 이게 이제 엔비디아용, AMD용, 뭐 구글용으로 퍼져가지고 다 쓰일 수 있는 것에 파운드리 반도체를 삼성은 직접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지금 HBM에 있어서 하이닉스의 곤경인 상태가 실제로 맞습니다. 물론 올해 영업이익은 높을 겁니다. HBM용으로는. 그렇지만 내년도까지 확인하고 기술력으로 봤었을 때는 삼성이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그게 1년 새에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상황이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은 SK 하이닉스가 2년 전에 엔비디아의 승인을 먼저 받을 때랑 동일한 전략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오버스펙을 제시한 것이고 오버스펙을 제시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회사가 실력이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앞서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올해 수익은 HBM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아마도 두 회사가 40대 40 정도까지 비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력을 정말 확보한 게 맞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2년 동안 HBM 못하다 갑자기 어떻게 승인받고 하이닉스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상으로 여전히 몸이 무겁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나 어느 쪽에 치우친 분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HBM 쪽으로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오해하지 마실 거는 단품의 D램의 수율은 여전히 하이닉스가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HBM의 통합적으로 말하자면은 단품의 성능하고 로직 다이라고 하는 거의 성능 이 두 가지를 합친 형태가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현재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시장 보고한테 준 게 이 삼성 갖고 있는 D램, 뭐 낸드, HBM은 알겠는데 파운드리랑 저기 핸드폰 쪽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핸드폰이나 이쪽은 실제 이익에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까지 돼버렸는데 이 파운드리 쪽은 현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적자 거의 5년 이상 적자를 갖고 있었지만 계속 붙들고 있던 게 지금은 조금씩 호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표적으로는 이제 가장 현재는 엑시노스 2600 자체가 이제 들어간다는 게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HBM은 로직 파운드리 다이가 만들어진다는 거 세 번째로는 테일러를 비롯해서 빅테크 회사들 수주가 있다는 거라고 하는 게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거는 리스크로 보거나 영업이익률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인 투자자들께서 갖고 있는 의문일 수 있을 것이고 비판 지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게 실제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해서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내년도 때는 어떻게 될지 저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신뢰를 더 키우려면 앞으로 어떤 장면이 꼭 나와야 할까요? 네, 뭐 너무 큰 회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영업이익이나 점유율을 봤었을 때는 이미 이제 작년 1년 정도는 하이닉스에 내줬지만은 올해 1분기부터는 삼성전자가 이제 점유율과 수익률 1등을 달성한 건 맞고요. 이제 메모리는 이미 회복이 어느 정도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에 파운드리 쪽인데 파운드리는 지금 올해가 흑자 전환을 목표인데 이게 4분기가 목표인데 한 분기 땡겨줄 수 있느냐 이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요거랑 포함해가지고 이 반도체를 바라보는 그 다음에 이제 AI 수혜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투자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AI 사이클이 언제까지 되고 메모리가 언제까지 팔리냐라고 하는 게 가장 의문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사이클릭하게 말하자면 이게 순환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보실 텐데 저는 지금 AI 시대에는 앞서 2번 질문에 나왔던 것처럼 이게 사이클이나
간단한 컴포넌트나 단순 부품이 아니라 지금은 성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목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쇼티지가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나 다른 회사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인 하나 짓는데 기본적으로 50조 원이 정도가 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 사람 구하는 데까지 치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수준이나 요거에 라인 하나, 삼성전자 라인이 거의 20여 개 가까이 있거든요. 그걸 빼고 나서도 라인 하나 지를 때 거의 100조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합니다. 100조 원을 누가 쉽게 투자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유는 무엇이냐? 말하자면은 메모리라고 하는 게 중요도가 점점 인공지능에서 올라간 상태인데 이 과정 되어진 회사들의 경쟁력을 쉽게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신뢰는 이게 사이클이냐 아니면 이제 계속 구조적 변화냐는 거 봤을 땐 저는 이제 AI 시대 때 메모리는 구조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투자자들께서는 봤었을 때는 뭐 내년도까지가 AI 인프라인 거 맞는데 그 다음에 뭐냐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이클과 지시어가 있죠. 내년까지 인프라용 AI, 그 다음에 올해부터 그 다음까지 있는 게 에이전틱 AI, 소위 추론 시장이죠. 그 다음에가 피지컬 AI,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그대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는 곁가지에 있었던 부품이 아니라 주인공이 돼버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4부 때 얘기하겠지만은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무언가 다른 형태의 소위 쇼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GPU라고 하는 걸 계속 이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왜냐하면 GPU는 더 이상 성능 향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 다른 것들을 줄여야 되고 확보해야 되는 상태인데 첫 번째가 메모리입니다. 네, 이게 잘 되어 있어야 성능이 좋다고 하는 게 이번에 클로드 그 코드 어떤 유출 사태에서 나올 수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성능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뭐더라? 메모리를 많이 쓰는 거라고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메모리가 AI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신뢰받을 수 있다고 친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메모리 회사들이 가장 중요한 각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이클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를 내년 정도 초부터 보여주게 된다면은 신뢰가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뭐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제 AI 전체 시장에서 무엇이 부족한지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맨 처음에 당연스럽게 이 빅테크 기업들, 오픈 AI나 현재 탑4 회사들 있죠. 제미나이나 그록이나 스클로드 같은 이 회사들이 있었을 때 이 회사들이 가장 부족한 게 GPU였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이제 시가총액 1등 회사가 돼버렸고요. 두 번째가 이 GPU를 막 샀더니 결국에 이 성능에는 메모리가 중요하더라 해서 메모리 회사가 중요해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올해 내년까지도 계속 확장될 것이고,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게 기판도 나오는. 그러니까 GPU와 HBM은 머리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기판하고 광이 나오고 있어요. 기판과 광 쪽은 결국에는 여기에 병목 현상을 해결해 주거나 전력 소모를 줄여 주거나 이런 거에 대표되어지는 쇼티지 상품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이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실제로 숫자로 증명되어진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기판이나 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당장의 수익을 보여주지 않는데 너무나도 크게 상승된 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기업들을 리스크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를 많이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AI 연관되어진 반도체 쪽은 범위를 넓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안정적인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다른 것들은 좀 리스크를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가 중동 전쟁으로 받은 영향은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는 둘 다 상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원유나 가스라고 하는 원재료의 영향이 크다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석유 같은 연료 쪽 말고 소재 쪽으로 봤을 때 헬륨 쪽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헬륨 같은 카타르 쪽에 있는 헬륨 같은 것들이 반도체에 되게 중요한데, 이 헬륨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의 수급은 국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료를 봤었을 때는 이 반도체는 이 웨이퍼 한 라트가 25매인데 이게 1,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라트로 딱 나오게 됐을 때 가장 비싸다고 한 TSMC가
한 장에 4,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25매면 얘가 거의 10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10억이 되는 상품이거든요. 말하자면 부가가치가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론 원재료로서 연료비나 운영비는 되게 중요하겠지만 원유 가격 폭등이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를 활용하는 반도체 빅테크 회사들도 있죠. 설계사도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를 돌릴 때 연료가 중요하다고는 하나 이게 아직까지 큰 쇼티지가 나는 상황은 아니고요. 주로 미국인데 미국은 지금 쇼티지 상황이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반도체 쪽을 사주는 소비해주는 곳에 주로 미국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의 연료적 어려움은 특별히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산업 자체가 소비자나 생산자나 석유나 가스에 대한 어떤 쇼티지의 두려움이 좀 덜한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두 가지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반도체 쏠림이 강한 지금 다음으로 가장 먼저 봐야 할 산업은 어디일까요? 근데 결국에는 이 AI이냐 아니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 쪽은 뭐 많이 들어보셨던 방산 쪽이나 우리나라 현재 기술적인 위치가 위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산업들이 있을 것 같고 AI를 봤을 때 일부 막바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디가 쇼티지가 나고 있느냐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끝에 맨 아래 이제 AI를 하나의 몸체로 보자면 데이터 센터로 보게 된다면은 데이터 센터의 연료는 결국에 전기겠죠. 전력 쪽일 텐데 이 전력은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 전력을 나올 수 있는 곳은 좋아질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조합품이 되죠.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는 항상 편차가 크다고 하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은 실제로 위험도는 있긴 하지만은 안정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원전을 특히 프랑스 같은 데서는 원전을 얘를 100% 뗄 수 있고 4분의 1 뗄 수 있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을 낼 수 있는 어떤 면에서 탄소가 없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백은 다 아닌 건 아실 겁니다. 그렇더라도 현재는 이 실제로 발전소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쇼티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도 나오고 있냐 이 AIS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나올 정도가 돼 있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 현재 AI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을 때 보통 이게 우리가 1기가와트 정도를 거대한 센터 하나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재 수준을 보시게 된다면 현재 갖고 있는 우리가 1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가 100개 정도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봐서.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미국에 있고 그 다음에가 중국과 아시아에 있고 유럽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30년까지 딱 2배로 늘거나 그러니까 200이 되거나 250이 되거나 이것을 이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하자면은 현재 1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가 2배가 늘어난다. 그러면 2배가 늘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이 부족하다는 건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거기서 쇼티지가 어디서 나냐? 결국에는 여기를 전달해주는 광 쪽에서 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광 쪽은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엄청나게 이제 뛰어들어서 루멘텀이나 코어런트나 마벨이나 등등 회사들도 나왔고 왜냐하면 이게 같은 에너지를 소비함에 있어서 실제로 이 에너지 소비의 30% 이상을 구리선에서 광캡으로 바꿔주게 되면 바로 전력 소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의 광 케이블의 변경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망을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얘기해서 스케일 어코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렉이라고 하는 반도체 내부인데요. 이 렉이랑 렉 사이 렉 안으로서 들어가는 게 스케일 업이고 렉과 렉을 스케일 아웃이고 연결되어진 데이터 센터 간을 스케일 어코러스라고 해서 이 세 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크기가 작을수록의 기술력은 어렵겠지만 이것의 변경이 결국에 구리선에서 광으로 변경되는 것들의 이슈가 실제로 작년 3분기 이후로부터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었고 올해 1분기 때도 상당히 주목됐고 이것이 지금 급격한 변경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이건 되게 중요한 게 이 광의 의미가 실제로 반도체 투자 대비해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반도체하고 이제 광이 원래 디스플레이 장치겠죠. 디스플레이 장치는 원래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산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통신 얘기하는 광 쪽은 트랜시버부터 해가지고 CP부터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이런 기술들의 변경폭이나 수요폭이 너무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반도체의 시장 대비는 작지만 수익률의 소위 투자 대비 YOY가 늘어난다고 보셨겠죠. 요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는 결국에 전력 소모를 줄이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광 쪽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이 바로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 내부로 들어가는 기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은 왜 그러냐면은 AI 반도체라고 하는 게 커지거든요. 기존의 메모리보다 커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기판이 원래는 PCB 기판이라고 나오는데 PCB 기판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얘네가 유리섬을 꼬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 꼬여 있게 되면은 얘가 애를 패터닝하게 되면은 10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면 패터닝 때문에 패터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1999년에 나왔던 게 ABF라고 해서 아지모노프 빌더 필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본의 아지모노프사하고 이비덴사에서 만들어진 필름인데 요것을 누가 잘하고 있느냐? 일본하고 유일하게 삼성전기가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PCB 기판이 10 마이크로미터끼리 꽂아 못한다. 왜냐면 유리섬으로 됐으니까. 근데 걔는 평면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패터닝 하는데 5 마이크로미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미세하고 복잡한 걸 할 수 있는데 게다가 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게 바로 ABF 필름이고 이것이 엄청난 슈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보자면 주목해야 될 AI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전력, 두 번째는 전력을 연결해주고 내부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광산업, 그 다음에가 반도체 내부로 보시면 가장 슈트되는 게 반도체 전공정 쪽이 아니라 후공정의 연결 부위라고 할 수 있는 기판. 이 세 가지가 지금은 새롭게 뜨고 있고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산업 대비해서 엄청나게 큰 산업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성장세가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확산 이후 전력 부족 이야기가 커지고 있는데 다음 산업을 고를 때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지금 이제 AI 확산 있을 때 전력 부족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AI라고 하는 걸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는 AI 쪽으로 전력이 몰린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AI 반도체라고 하는 걸 이끌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AI가 하나의 큰 자원으로 되려고 하는 국가나 기업에서는 이걸 가지고 활용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럼 AI 쏠림 현상이 있을 때 AI 회사, 말하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더 이상 자기들의 반도체 발전이 안 됐을 때 AI 반도체 GPU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넓혀서 AI 팩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AI 팩토리가 없게 되면은 지금 모든 전체적인 산업 자체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AI 산업 다음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AI 산업으로서 어떤 형태의 기술 경쟁력을 나타낼 것이고요. 그 말고는 대부분 얘기할 수 있는 게 소재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소재가 그래서 구리에서 광호로 바뀌어지는 형태인 것이고요. 이거 소재로 보시면 구리라고 하는 형태의 자원이 있을 것이고, 얘네가 약간의 소비가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광으로 보게 된다면, 광은 지금 결국에 만들고 있는 거는 유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 쪽으로 해서 보시면 뭐 코닝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확산될 수 있을 것 같고, 기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유리 소모에서 유리 기판으로 바뀌어지는 형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의 자원들이 쇼티지가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산업들은 이 A에 투자되는 정도하고는 좀 달리, 이 산업과는 달리 각 국가 간에 갖고 있는 경쟁력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AI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나머지 있는 조선과 소위 주로 대기업이겠죠. 조선과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하자면 로봇 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세 가지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과 원전 관련 산업은 지금 어느 정도 무게로 봐야 할까요? 일단 이제 지금 이 산업에서 실제로 특히 유럽에서도 이 독일 같은 데서도 이제 러시아 가스, 러우 사태 때문에 러시아 가스를 못 받게 되자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됐고요. 그 올라간 상태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부르짖던 독일이 이제는 원전을 만들겠다고 다시 선언을 하게 돼요. 외려 유럽이라는 이 서구 사회가 가장 어려워진 것 중에 하나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같은 걸 부르짖다가 프랑스를 제외하고 전력난에 허덕이게 되고 있는 게 상황이긴 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한테 갖고 있는 전력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전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고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전력의 문제는 이 AI를 비롯한 반도체를 비롯한 모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션이자 가장 식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식량이라고 하는 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전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기존에나 이번 정부나 뭐 이 어떤 정부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따라서 원전 여부에 대해서 중요도를 달리 얘기하긴 했지만 지금은 원전이라고 하는 걸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당연스럽게 물론 이제 기본 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기술 같은 경우를 저기 미국 쪽에 의존해가지고 특허를 내주고 있는 이런 실수도 한 적도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 중에서 몇 안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게 당연인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전력과 원전과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세 가지 축은 같이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보다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 먼저 기회가 열릴 수 있을까요? 배터리 산업을 우리가 특히 전기차 쪽으로 많이 봤다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세계회사 엔솔,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이제 SK온이 모두 굉장히 힘들었고 특히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벌써 작년이네요. 모비스하고 LG 엔솔의 엔지니어들이 미국의 여권 사태로 묶여가지고 있었던 적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상황은 왜 그러냐? 결국에는 자동차 시장이 생각보다는 잘 열리지 않았고 자동차 배터리 시장은 미국의 보조금 문제 때문에 실제로 확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산되지 않은 틈에서도 결국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얘기했던 소위 리튬 이산철 배터리 같은 대면적의 저용량의 배터리보다는 고밀도의 고용량의 고부가가치로 갔었다가 이것이 실제 실패를 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이제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내년 정도에는 상용화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상황은 이 실제로 말씀하셨던 저장장치와 전기차의 이분법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저장장치가 바로 인프라형 AI에 깔리게 되고 전기차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피지컬 AI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선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인프라형 AI에 에너지 저장장치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소위 이제 ESS일 텐데요. 이게 왜 그러냐? 말씀드렸다시피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편차가 꽤 있겠죠. 특히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때는 일정 부분은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 저장장치에는 상당폭 소위 이 ESS가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배터리 시장의 확산은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B2B로 깔리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중국 배터리 영향이 좀 크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 저장장치 ESS는 물론 배터리 면적이 작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아주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라서 중국의 배터리를 받지 않는 국가가 생겼을 때, 서구에서 생겼을 때는 우리나라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에너지 저장장치,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자동차용 배터리, 그 다음에 피지컬 AI는 전고체 배터리가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가 좋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뭐 확장하자면 로봇이나 피지컬 AI 쪽에는 몸에 배터리가 무겁게 되거나 소위 효율이 낮게 되면 무게가 높겠죠.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될 수 있겠죠. 무거우니까 효율이 낮으니까 자주 충전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AI 쪽에 피지컬 AI 쪽이나 전고체 배터리 쪽에는 훨씬 더 효율이 높은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저장장치 ESS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피지컬 AI 중심으로 하는 이 전기차 시장은 B2C, B2B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에너지 저장장치 쪽에 ESS가 먼저 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전력이 가장 주인공이고 편차를 그나마 완충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다음 산업을 어떤 순서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상태가 있겠지만 일단 전 AI라고 하는 거대한 투자는 우리가 충분히 봐야 되겠다. 그러면 AI의 휴대지가 무엇일까? 현재 가장 대표로 떠오른 거는 이미 너무 올랐지만 광 쪽하고 기판 쪽은 여전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 쪽은 우리나라 회사는 약간 뭐 리스크가 있긴 하겠지만은 해외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은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표준을 정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지금 투자하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기판 쪽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전기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심텍, 이수페타식스, 뭐 대덕전자 이런 회사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마다 물론 하나 머티리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제품에 따라서 다 갖고 있는 기판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물론 가장 부가가치 높은 건 현재는 삼성전기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게 AI 쪽에서 이 두 가지 광과 기판의 쇼티지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쪽으로 보자면 뭘까 봤을 때는 전력에서 가장 인프라가 되어줄 수 있는 거 이런 산업들까지 포함할 수 있겠고 그러면 요거를 반대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강한 것 쪽으로 봤을 때는 뭐 많이 아시다시피 뭐 조선과 방산까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거를 좀 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삼성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고 반도체 업계에서 10년간 컨설팅과 강의, 소부장 업체와 연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업체 한반도 대표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계, 그다음에 AI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AI 시장은 쇼티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실제 AI 기술의 어떤 버블 같은 논란은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의 메모리 강점과 그다음에 쇼티지라는 걸 무엇인지 확인하시게 되면 기술 트렌드에 대한 이해나 투자에 대해서 도움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